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심리치료의 초기 두 번째 시간, 치료관계의 형성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심리치료의 초기 과정에서는 내담자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시에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 두 가지가 이 심리치료 초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를 파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시간에 다루었고요. 오늘은 그 내담자를 파악하는 과정 중에 서서히 이제 한 사람은 내담자로, 한 사람은 치료자로 만나서 두 사람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부분들을 다루게 됩니다. 막상 이 치료 관계라는 이 부분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기간은 상담의 중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다루는 이 초기 과정의 치료 관계는 치료 관계의 형성, 이제 시작이라는 부분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부분들은 중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테고요. 그래서 기초를 놓는, 관계의 기초를 놓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와 치료자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이 이 심리치료, 곧 상담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담자는 어떠한 그 의미를 가지고 상담의 현장에 찾아왔을까요? 내담자에게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은 내담자는 아마 이 의식적인 필요의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상담의 현장에 오게 된 이유는 대개는 내담자의 현재 생활에서의 갈등, 그러니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다른 예를 들어서 잠을 못 자서 왔습니다. 고민이 생겨서 왔습니다. 누구와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겨서 해결이 잘 안 되지 않아서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내담자는 기본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상담의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것이다 라는 모종의 기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가 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이런 표면적인 이유, 그 기저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치료자는 이 무의식적인 필요, 내담자가 아직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자신이 상담을 하고자 하는 또 다른 필요성에 대해서 잘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식적인 필요는 어떻게 해서 이 상담을 찾아오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무의식적인 필요는 무엇이라고 질문하기가 딱히 마땅치 않습니다. 정말로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 질문은 대답하지 못할 질문을 하는 질문과 비슷하겠죠. 무의식적인 필요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담자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왔다고 지금 했는데, 만약 여기 10명의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10명이 다 상담의 현장에 갈 것인가 라고 질문해 보면은 이 무의식적인 필요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힌트가 될 것입니다. 즉,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상담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상담은 배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이는 이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여기에 상담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중요한 이유, 그 부분이 됩니다. 상담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 어떤 이는 상담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는 아직 상담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상담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상담이 어떠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자는 기존에 갖고 있는 상담의 그 경험을 통해서 상담은 이렇다라고 경험하지만은 모든 상담이 그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죠. 또 이 상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더더욱 상담에 대해서 남에게 들은 이 상담이 어떻다더라라고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상담을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상담에 대한 나름대로의 모양의 기대가 있습니다. 상담은 어떨 것이다, 장소는 어떨 것이고 또 상담사는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습니다. 상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 무의식적인 필요의 부분들을 많이 설명해 줍니다. 내담자의 필요에서 이 무의식적 필요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1대1의 관계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은 그 내담자와 상담자 두 사람이 만난, 물론 이제 집단 상담도 있지만은 이 1대1의 만남의 관계에서 내담자의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담자가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아주 작은 방에서 소수가 만나는 이런 관계의 특성이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이라는 현장으로 오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1대1의 관계는 꼭 상담의 관계만 있지는 않죠. 흔히 얘기하는 개인 교수처럼 여러 관계에서 1대1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담은 단순히 1대1이라는 것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있을 텐데 어떤 요소를 들 수 있을까요? 가장 표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은밀한 대화입니다. 심지어 상담은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내적인 부분들, 또 비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상담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라는 특성이 이 상담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제일 많이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즉, 내담자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원하는 바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지만은 그 방법을 상담을 통해서 얻고자 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상담이 무엇이냐, 심리치료가 무엇이냐 할 때 그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무의식적인 필요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제가 1대1의 관계와 은밀한 대화를 얘기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무의식적인 필요는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그러한 한 사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교류의 관계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가 내담자가 상담의 현장에 왜 왔는지에 대해서 그가 갖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 또 중요시해야 되는 점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도와줘야지 라는 관점으로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를 원한다, 개인인 나를 원한다라는 측면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담이 그 내담자와 치료자 두 사람의 관계라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내담자만 나름대로의 필요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치료자 또한 기대를 갖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당신은 왜 상담자가 되려고 합니까? 내지는 당신은 왜 상담자가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모종의 그 상담자로서의 자기 그 역할에 대한 생각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치료자가 되고자 하는 의식적인, 표면적인 요인들을 생각해 보자면은 타인을 돕고 또 내가 어떠한 영향을 주려는 그러한 욕구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측면에서 특별히 그 자기의 모습을 그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생각할 때 가장 그 매력적인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도와주는 역할, 영향을 주는 역할은 꼭 상담만은 아니죠.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특별히 이러한 상담의 특성 안에서 상대방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그 가장 치료자가 되고자 하는 의식적인 요인이 됩니다. 당신이 왜 상담자가 되고 싶습니까? 할 때 아마도 그 사람은 저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들을 댈 것입니다. 또 우리 기독 상담의 영역에 있으니까 당신은 그 상담의 소명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네, 저는 상담에 은사가 있다고 남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요. 상담에 은사가 있다라는 표현들을 흔히 쓰게 되는데 그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 사람의 문제가
잘 해결되더라, 혹은 그 사람이 편안해하더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 아, 내가 상담에 은사가 있구나, 또는 남이 말해주길 당신에게 상담에 은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해주거든요. 듣는 은사라고도 흔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아, 내가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상담의 현장에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중요한 것이고 표면적인 것이 무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내담자도 그 표면적인 이유의 밑에 그 무의식적인 필요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치료자 또한 그가 갖고 있는 의식적인 치료자로서의 기대 외에 무의식적인 욕구도 있다는 것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왜 상담자가 되려고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은 상대방을 돕고 영향을 주려는 그 욕구는 본인에 대한 안정감, 또 본인이 원래 원했던 자기의 그 근본적인 필요,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몇 가지 항목들을 적어놨는데, 의존심, 인정욕구, 호기심, 열등감, 소외감, 지배욕구, 우월감 확인, 이러한 부분들이 치료자로서 상담을 하고자 하는 그 치료자의 마음 밑에 저변에 있는 나름대로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의존심을 들까요?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좋은 조언을 주고 또 잘 이끌어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치료자를 의존하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보면은 상담자들이, 치료자들이 내담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향들을 많이 봅니다. 일단 시간을 많이 들이려고 하고요. 또 내담자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봅니다. 이러한 의존심이 그 상담을 하고자 하는 마음, 즉 옆에 사람을 두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상담의 현장에 있는 그 치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정욕구는 상담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본인이 잘하고 있다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른 영역보다도 특별히 상담의 영역 안에서 자기가 인정받는다는 것들을 많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네, 호기심은 상대방에 대한 은밀한 부분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떤 새로운 호기심이 들면 거기에 쑥 빠지는 것처럼 상담에서의 호기심은 상대방의 비밀한 곳을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간의 심리에서부터 상담의 현장에 있게 하는 동기가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열등감이나 소외감,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상담의 무의식적인 욕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담 안에서 극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의 열등감이나 소외감을 극복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의식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되면 아마 이러한 상담은 적절하지 않은 상담이라고 금방 낙인이 찍힐 거예요. 어떻게 상담을 이런 자기 열등감이나 자기 소외감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느냐, 이런 평가를 금방 받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표면적인 욕구들이 아니고요. 무의식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숨겨진 것이고 쉽게 짐작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치료자는 자기 마음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자성해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지배욕과 우월감 확인 등, 즉 내담자를 오히려 내담자 위에 서서 내담자를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이 상담 현장에서 이 무의식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상담 관계에서 내담자와 치료자 관계는 수평 관계라고 말은 하지만은 현실적인 관계에서 보면 결국 상담자가 약간 우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자기의 지배 욕구와 우월감 확인을 표출하게 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이 치료 관계, 이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내담자 한쪽 그리고 치료자 한쪽 양방 간의 관계라는 것이죠. 각각의 그 내담자 나름대로 치료자는 치료자 나름대로의 그 의식적인 면과 무의식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학습 과제에서도 실은 이 부분과 관련된 이런 영역들을 어느 정도는 좀 다루었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기초로 하여서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이 그 만나는 과정에서 서로 그 사이에 벌어지는 교류적인 특성, 관계적인 특성이 무엇이 있는가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치료관계라는 본격적인 주제를 다루기 앞서서 치료 초기의 긴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에서 이러한 교류적인 특성의 전면에 쉽게 볼 수 있는 측면은 긴장한 태도입니다. 내담자는 내담자 나름대로, 치료자도 치료자 나름대로 긴장을 갖게 됩니다. 특히 치료자 중에 초심자, 초보 치료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치료자에 비해서 더 많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내담자는 어떤 긴장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내담자의 심정에서 어떤 긴장을 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먼저는 치료자가 내 말을 과연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내 말을 잘 이해할까?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너무 장황하고 정신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내담자가 많이 있는데 나도 이렇게 정신이 없고 혼동스러운데 내담자가 내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긴장을 하죠. 일종의 염려와 걱정의 부분이 됩니다. 또 동시에 내담자가 흔히 갖게 되는 긴장 중에 하나는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라는 부담이 있어요. 그 내담자는 그 자신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와서 자기의 그 뭔가 이렇게 남들과 좀 다른 면들을 그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나를 그렇다고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면 어떡하지? 실은 나는 여러 면에서 정상적인 과정들을 계속 해나가는 사람인데 내 얘기만 듣고 그거를 전체로 생각해서 나를 뭐좀 뭔가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실은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치료자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치료자는 과연 치료자가 훌륭한가? 과연 내 문제를 도와줄 수 있나? 내 문제를 잘 꿰뚫어 보고 문제의 핵심을 쉽게 발견해서 나를 정말 잘 도와주고 고쳐줄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긴장을 하게 되고 치료자 눈치를 보게 됩니다. 치료자의 긴장도 이와 별다르지 않습니다. 치료자가 초심자인 경우에도 내가 과연 내담자 얘기를 내담자를 잘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해요. 이거는 첫 번째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내담자 얘기를 들으면서 놓치지는 않을까? 또 내가 그 감당하지 못하는 내담자가 오는 건 아닌가? 이런 부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치료자가 훌륭한가에 관련된 생각도 나를 자격 있는 치료자로 볼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자격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격이 있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들을 거치죠. 공부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상당 경험을 많이 쌓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얻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기가 자격이 있다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포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웬만큼 포장을 많이 하지 않으면은 대개는 자기의 그 포장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당신 정말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만약 누가 내담자가 묻거나 누가 묻는다면은 아마 대부분의 치료자는 이렇게 자신 없는 태도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강의 듣는 분들 중에서도 만약 본인이 상담의 현장에 있다면은 비슷한 입장에 놓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 치료자의 긴장을 가질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을 보자면은 어떻게 하면 긴장을 줄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그 비슷한 맥락에 서로 부담을 갖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어야겠죠. 여유로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줄이는 법에서 첫 번째는 신체적인 조건을 잘 갖춰줘야 됩니다. 신체적인 안정성을 잘 갖춰줘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전날, 상담 전날 무리한 일들을 피하고 또 충분히 잘 수면을 취해서 또 다음날 있는 상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긴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즉, 상담에 있어서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표현을 이제 다른 말로는 남을 사람을 남게 하라, 이런 표현을 써요. 남을 사람, 내담자죠, 내담자. 남을 사람을 남게 하라. 이 말은 치료의 긴장을 줄이고 과신하지 말고 과욕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충실하되, 그래도 만족스럽지 못하는 내담자가 있다면 아쉽지만 그 내담자와는 그 치료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자기가 계속 만날 수 있는 내담자, 자기의 눈높이에 맞는 내담자와 더 잘 교류하고자 하는 자세를 취하라라는 부분입니다.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대부분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자기가 감당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은 보자면은 꼭 자기가 다 감당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상담 처음 하고 더 이어지지 않습니다. 두세 번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럴 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치료자가 너무 자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치료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것은 꼭 치료자 탓만이 아니라 내담자의 이유도 있고 또 환경적인 이유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무리하게 고쳐서 내담자에게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가령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거의 무난하게 내담자한테 충실하고 친절하게 했는데, 어떤 내담자는 치료자가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 왜 이렇게 과묵하냐, 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느냐라고 항의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러시군요, 아쉽지만은 제가 충분히 치료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치료를 정돈하는 게 낫지, 거기에 맞춰서 본인이 무난하게 했는데도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을 자기가 하는 억지 방식을 동원해서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무언가를 제공하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내담자를 잘 도와주는 방식이 아니라 흔한 말로 이제 삐걱거린다 그러죠. 잘 도와주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오히려 긴장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너무 과욕하지 말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의 부분들을 제시하면은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이제 내려놓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긴장을 줄이는 법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은 내담자가 얘기를 할 때 어려운 얘기를 해도 내가 소화해내지 못한다면은 그냥 저건 내가 못하겠구나 하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런 자세들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내담자와 상담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교류 특성, 치료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치료 관계는 저희가 이 정신역동적 심리치료를 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치료 요인입니다. 이 역동이라는 맥락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는 여러 학파나 개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정신역동적 심리치료다라고 강의할 때 치료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주저없이 그것은 치료 관계다. 치료자와 내담자의 교류 특성이다라고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4개의 전문 용어를 같이 다룰 거예요. 이 용어들은 우리가 치료 관계라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시사점을 주는 좋은 전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통해서 치료 관계, 결국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구나라는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용어는 치료 동맹이라는 용어입니다. Therapeutic Alliance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이제 다른 용어들이 있어요. 여기 보인 대로 라포, 작업 동맹, 그냥 위에 있는 큰 제목처럼 그냥 치료 관계라는 용어도 치료 동맹이라는 용어랑 비슷한 의미로 쓸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용어는 다르지만 실은 같은 의미, 즉 치료 동맹이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용어들이에요. 정의를 보자면은 내담자의 건강한 부분, 처음에 좀 들을 때 좀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리고 또 치료자의 건강한 부분, 이 두 부분이 서로 동맹을 맺는 과정이다 라고 했는데, 내담자는 문제가 있어서 건강하지 않으니까 상담에 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담자는 그 모든 면이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래서 건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자 전체가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죠. 상담 현장에서 내담자한테 보여주는 측면 외에도 치료자 나름대로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치료 현장 안에서는 두 사람의 건강한 부분이 서로 이 동맹을 맺는 겁니다. 결합을 하는 겁니다. 결합을 해서 어디를 목표로 하느냐, 그것은 적혀 있는 대로 내담자의 건강하지 못한 부분, 이 부분의 핵심을 둡니다. 이 부분이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맹을 맺어서 치료자의 건강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하는 데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치료 그 원리에 따르자면은 내담자를 치료할 때 치료자도 치료받는 상호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그러한 특성을 보이는 치료 방식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치료 방식은 내담자를 돕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치료자는 치료자가 나름대로 다른 관계에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와 치료자가 어떠한 면에서 이 건강한 부분이 서로 결합해서 이 내담자의 건강하지 못한 부분을 돕느냐,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내담자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상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좋아질까요? 문제가 좀 엉뚱한 질문인 것 같지만, 그거야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좋아지지 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실은 상담 과정에서 잘 그 문제 해결 부분을 파악해 보면은 문제의 해결의 어떤 원리는 아직 터득도 못하고, 심지어는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기 이해도 부족한 가운데서 문제가 해결되는 예들을 우리가 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상담의 경우, 부부관계에 문제가 발생된 이유에 대해서 남편 또 아내의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만약 이제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상담을 하고 나서 남편과의 관계가 상당히 편안한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좋아진 이유가 과연 남편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했기 때문에 좋아진 거냐라고 할 때 꼭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치료자를 통해서 치료자한테 자기의 고민과 갈등을 얘기하는데, 이제 치료자가 잘 들어주고 용납해 주니까 남편한테 못한 말들을 다른 치료자한테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의 긴장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유가 생겨서 남편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자극받지 않고 화를 덜 내게 되고 흥분을 덜 하게 되다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잘 지낼 수가 있는 쪽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치료 동맹입니다. 모든 치료 관계라는 게 원리를 파악하지 않고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좋아지는 거다라고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 이 치료 동맹이라는 것은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치료자가 동원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소한 치료 동맹이라는 표현에서 보자면은 치료자는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치료자는 대리자로서, 조언자로서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새로운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 마지막 보죠. 치료 동맹이 이루어지면은 이 일시적인 문제의 호전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전이치유라고 한다는 용어가 나옵니다. 전이치유. 이런 용어가 치료 관계를 통해서 좋아지되, 이것이 무슨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자기 문제를 이해해서 좋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치료자를 의지하다 보니까,
치료자한테 여러 어려움을 털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만족감을 누리다 보니까 좋아진 부분을 전이치유라고 해요. 혹은 전이호전이라고도 하고요. 전이치유는 확실히 내담자가 치료자를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사람의 관계가 건강한 부분이 서로 결합됐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이게 다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전이치유는 치료동맹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이고, 그런 의미에서 치료가 초기에서 중기로 옮겨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게 이제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두 사람과의 관계는 보다 돈독한 관계가 되었구나라는 걸 확인해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두 사람과의 그 험난한 그 교류적인 줄다리기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전이치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상담에서는요, 전이치유의 과정이 일어나면은 이것으로 더 이상 상담이 진전하지 않고 이것으로 마치는 경우도 흔히 있어요. 실상 우리가 문제를 돕기만 하면은 다시 또 문제가 발생할 때 또 비슷하게 도와주면 되니까 이 정도에서 전이치유적인 경험에서 맞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좋은 경험이고 또 여기서 마무리하면은 만족스럽게 끝나는 경우도 흔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원한다면은 이 전이치유의 단계를 넘어서서 오히려 이런 좋은 관계를 넘어서서 치료자와 내담자 간의 불편한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교류 특성들을 부닥쳐보는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중반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관계를 기대하는 것들이 정신역동적 심리치료입니다. 여기서 마무리한다면 정신역동적 심리치료는 아니에요. 치료 관계는 맞긴 하지만 형성해서 마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정신역동적 심리치료까지는 아직 나아가지 못한 채로 끝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 관계에 대한 다른 용어도 살펴봅시다. 두 번째 용어가 참여 관찰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는 해리스탁 설리반이라는 그 대인관계 정신치료를 창시한 사람이 주로 썼던 용어입니다. 해리스탁 설리반. 참여 관찰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 특성, 참여자적인 특성, 관찰적인 특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참여 관찰에 대한 개념은 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한 것과는 약간 좀 각도가 다르긴 하는데 조금 쉬운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자면은 참여 관찰은 자신의 문제든 남의 문제든 주관적인 관점과 객관적인 관점으로 분리해서 문제를 생각하고 그 문제를 통합하는 그러한 부분이 참여 관찰입니다. 참여라는 시각은 주관적인 느낌이죠. 그리고 관찰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부분을 반영합니다. 한 개인이 참여자와 관찰자로 분열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둘로 나눌 수는 없지만은 관념적으로는 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스플리팅이라는 말을 분리한다, 나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분열이라고 쓴 이유는 대개 스플리팅이라는 용어를 전문 용어로 번역할 때 분열이라는 번역을 흔히 써서 분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오히려 분리한다, 나눈다라는 어감이 여러분한테 더 다가가기 쉬운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한 개인이 나눠진다고 했으니까 내담자가 참여자와 관찰자로 나눠지고 치료자도 참여자와 관찰자로 나누어질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내담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담자 입장에서 참여자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에 빠져든 상태를 들겠죠. 자기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자기의 이야기에 흥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참여자적인 부분이겠죠. 하지만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도 스스로 자기를 자성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찰자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이죠. 좀 심하지 않았나? 이러한 질문들은
관찰자적인 시각을 부여한 자기 영역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동참하고 들어주는 치료자 입장에서도 볼 때는 참여자와 관찰자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관찰자로서의 치료자는 그야말로 내담자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관찰자입니다.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해하는, 그리고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가늠해보는 그러한 전형적인 평가자, 분석가, 이러한 시각들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실은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내담자가 되어보는 겁니다. 내담자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주인공인 양, 내담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주인공인 양 생각하는 그러한 참여자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그냥 상식적인 주관적인 입장의 참여자죠. 그러나 또 다른 두 번째 포인트의 치료자로서의 참여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의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나라는 인간이 지금 내담자를 만나는 또 다른 하나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참여자로서의 자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두 부분은 실은 다르죠. 하나는 치료자의 자기를 참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모습을 일단은 내려놓고 내담자처럼 되어보는 그런 경험이죠. 정확한 의미에서 설리반이 표현한 것은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자 자신이 자기를 참여자로 두되, 자기라는 인물을 그 내담자와 경험하는 한 사람으로 두되 객관적으로 또 쓰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주제에서 우리가 참여 관찰이라고 할 때에는 치료자가 내담자의 입장이 돼보는 역지사지의 어떤 측면들을 참여자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참여자 관찰자로 이 자기의 부분들을 둘로 나누어 보고, 이것들을 계속 둘로만 나누어서 해결될 일은 아니죠. 그 다음 과제는 바로 이러한 두 분열된 시각에서 이해되는 두 측면을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자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함, 피해자, 이러한 시각들을 많이 부여하게 됩니다. 근데 관찰자 시각에서 보면은 내가 너무했다 라고 해서 좀 과도하다,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옳은 사람이 될 수 있고, 한쪽에서는 잘못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분열된 관점에서 참여자와 관찰자는 때로는 전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을 지고 있는 의견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어느 한 의견으로 결론을 꼭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모순된 의견을 둘 다 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측면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이 꼭 하나로 몰아서 결론을 내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두 분리된 어떤 시각들을 잘 하나로 합쳐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과정이 이 참여 관찰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와 흔한 말로 이제 혼연일치가 되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치료 관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용어, 과도기적 대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트랜지셔널 오브젝트라고 하죠. 이 용어는 이제 도널드 위니컷이라는 소아과 의사이면서 나중에 정신분석가가 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대상관계 이론 중에서 이 과도기적 대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과도기적 대상이라는 용어는 아이가 어머니와 완전히 결합된 상태에서 있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어머니로부터 분리를 하죠. 근데 어머니를 온전히 빨리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과도기적으로 중간의 역할로 다른 어떤 물체를 이제 어머니 대신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를 그냥 놓고 혼자 달랑 쓰는 게 아니라 이 과도기 사이에 엄마 대용물을 하나 쥐고 잠시 버티다가 그 대용물까지 버리고 이제 홀로 쓴다는 그런 과정의 입장에서 과도기적 대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과도기적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인형이죠, 인형. 곰 인형 뭐 이런 인형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끼고 엄마 대신 껴안고 자고 이럽니다. 또 베개나 이불 이런 어떤 그 침구류 이런 부분들도 그 많은 부분에서 과도기적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기 몸이지만 손가락을 계속 빨면서 그 어머니가 없는 그 허전한 영역을 대신 채워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 갑자기 인형이나 침구류나 손가락까지 그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렇게 일단 양보했다가 서서히 이것까지 띄어낼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기 이 치료관계에서 과도기적 대상이라는 용어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치료자가 과도기적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그 자기 완성 또는 자기 독립 이런 부분에 그 도움을 주는 부분이 되는데 치료자가 특별히 그 내담자의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어떤 존재라고 본다면 궁극적인 목표는 치료자의 문제를 떼어내고 내담자가 독립으로 쓰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담자가 그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실은 병이긴 하고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자기의 문제, 자기의 취약성을 어떻게 하면 버리겠습니까? 대용물이 잠시 있어서 그게 대신 만족을 주기 때문에 과감히 이런 필요나 문제들을 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한 그 대립물로 치료자가 이제 놓여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병리적인 현상들을 내려놓고 잠시 치료자를 대용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치료자까지도 내려놓고 홀로 단독으로 설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도기적인 대상이라는 표현은 발달 단계적인 용어이긴 하지만은 치료 관계에서 치료자 위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용어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치료적 거리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therapeutic distance라고 하죠. 우리가 심리적 거리라는 용어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까이 서로 마주보고 즐겁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심리적 거리는 가깝다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냉랭하고 가까이 잘 앉지도 않고 그렇다면 두 사람의 치료적 거리는 멀다고 볼 수 있죠. 치료 관계에서는 뭐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냐 머냐라는 부분이라기보다도 적당한 수준의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거리가 너무 좁혀지면은 어느 정도 거리를 띄워놓아야 되고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은 거리를 좁혀야 될 텐데 그 줄다리기를 치료자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적당한 긴장감이 유발될 정도에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치료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상담적인 기법을 가지고 내담자를 조금 당겨올 수도 있고 약간 멀찌감치 띄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적으로 잘 자기를 파악하고 자기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으로 그 내담자와 치료자 사이에 이 거리라는 표현은 실은 이제 물리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이런 심리학적인 개념들도 어느 정도의 거리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맥락들을 이해하는 데 좋은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들, 그러니까 치료 동맹, 참여 관찰, 과도기적인 대상, 치료적 거리 이런 용어를 통해서 치료 관계가 무엇인가, 내담자와 치료자 간의 그 밀고 당기는 관계가 어떻게 벌어지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을 테고 이러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은 본격적인 그 중반기의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단은 그 관계를 통해서 문제가 좋아집니다. 그런 것들을 전이치유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 두 사람이 서로 좋은 건강한 부분이 있어서 서로 결합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앞으로 더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어도 그 힘을 통해서 서로 건전한 그 측면들이 결합된 이 부분을 통해서 견뎌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치료자와 내담자의 이 치료 관계라는 표현을 그 개념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치료 동맹이니 치료적 거리라느니 이런 표현들을 써서 했는데
과연 그럼 그러한 어떤 밀고 당기는 서로 간의 교류라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벌어지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치료자의 말,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자의 태도, 이런 면이 가장 대표적인 그 내담자 치료자 관계를 상정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치료자가 어떤 말을 쓰고 그 말을 통해서 이 치료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질문이 있죠. 그리고 잘 듣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걸 묶어 봅시다. 1, 2번은 제가 조금 분류를 잘못해 놓은 것 같아요. 다음 책 개정할 때는 이 내용들을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 구조화된 질문과 영상적 경청을 한 문구로 묶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서로 묶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교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구조화된 질문과 연상적 경청을 한 가지 생각해보고, 두 번째,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구조화된 질문은 그 질문의 문항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물어봐야 될지 목록이 쭉 작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목록을 쭉 작성할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가상적으로 어떠한 질문들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갖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구조화된 질문은. 대개 상담 현장에 온 내담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측면들을 질문해야 될지 미리 문항들을 쭉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또 주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처음 시작된 때가 언제입니까? 뭐 이런 어떤 문항들을 우리가 쭉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구조화된 질문이 갖는 장점은 그 내담자가 이야기해주는 부분에서 그 빠뜨릴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측면을 마저 물어볼 수 있어서 내담자를 다각도로 충분히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내담자가 와서 앉아있는데 구조화된 질문을 내담자의 이야기를 처음에 어떻게 열어놓을까 이런 걸 기다리는 것 없이 하나하나 질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그러면 내담자가 내가 무슨 취조당하러 왔나 신문 봤나 이런 느낌이 들겠죠. 구조화된 질문은 서로의 대화를 딱딱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물론 부드럽게 질문해서 변형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상적 경청의 질문이 영상적 경청을 위한 질문들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폭넓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연상적 경청이란 말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참여 관찰 중에서 이 치료자의 참여 부분에 해당되는 특성이 강한 부분이에요. 영어로는 associative liste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associative, 연상이라는 것은 떠오른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제가 말하는 걸 연상해 보십시오.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 비를 맞으며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서 안개가 자욱하게 올라옵니다. 저쪽 멀리서 어느 한 사람이 가물가물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을 연상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연상적 경청은 내담자가 이야기해 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연상하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차이라고 한다면 이 연상을 할 때 치료자가 내담자 입장이 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내담자는 제가요 언제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할 때 제가요라는 부분은 이제 내담자 부분인데 그 제가요라는 부분에 치료자 자신을 넣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연상을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연상적 경청이 주는 장점은 내담자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느낌에 빠졌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충분히 간접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보다 그 사람의 심정으로 충분히 들어가서 간접 경험을 해보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가 대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담자와 똑같지는 않죠. 그래서 보다
객관적이거나 제3자적인 시각을 거기에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연상적 경청에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폭넓은 질문은 그 연상적 경청을 훨씬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영상적 경청은 개방형 질문과 연결성이 좀 되어 있고, 그리고 구조화된 질문은 폐쇄적 질문과 다소 연결되어 있기는 합니다. 폐쇄형 질문이라는 것은 closed question이라고 하는데 닫힌 질문이라고도 하고요. 대답을 예 아니면 아니요 이런 간단한 예 아니요 이런 간단한 그 단답형으로 대답하게 만드는 질문을 밝혀서 폐쇄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화된 질문들은 여러 그 개방형 질문도 있지만은 주로 이런 폐쇄형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담자가 그 명확한 대답을 해야 할 때, 그러니까 명확한 정보를 파악할 때는 폐쇄형 질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내담자와 누나와의 나이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 뭐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나 이런 것들은 명확한 정보인데 그러한 질문들은 폐쇄형 질문을 통해서 명료하게 예 아니요 아니면은 정확한 대답 이런 단답형의 대답을 얻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개방형 질문은 오픈 퀘스천이라고 하는데 이 질문은 막연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막연하고 그리고 폭넓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막연하죠. 그래서 뭘 어떻게 얘기하는 건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충분히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대답하십시오라는 말을 추가함을 통하여서 내담자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치료자가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그 내담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그 의견 개진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연상적 경청을 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이야기가 폭넓게 벌어지기 때문에 연상적 경청을 하기 쉽습니다. 대개 치료의 관계 시간에서 보자면은 처음 내담자를 만나고 또 상담의 1시간 안에서 초반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서 연상적 경청으로 따라가는 것이 무난합니다. 그래야지 너무 내담자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잘라서 규격화된 채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더 자유롭게 얘기를 따라가고 감정과 또 그 사람의 충동과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여전히 내담자도 자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해주는 정보가 한계가 있고 또 한쪽에 치우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측면을 다 얘기해주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시간 1시간 중에 한 40분 동안은 이러한 연상적 경청이 이루어졌으면 나머지 잔여 시간은 폐쇄형 질문 또는 구조화된 질문을 통하여서 미진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폐쇄형 질문은 마지막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질문 중에 바로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누나가 있거든요 할 때 누나는 몇 살 차인데요? 이렇게 그냥 바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조금 더 명료한 개념들을 익히는 것들은 중간중간에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 구조화된 질문과 영상적 경청이 서로 맞물려서 내담자의 정보를 풍요롭게 하고 이러한 대화를 오가면은 이 자체가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교류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서로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담자에게 해줄 수 있는 치료적인 태도는 다양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에 내담자의 이야기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좋을까 할 때 이렇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잘 듣고 있음을 알리는 반응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러한 어떤 단순한 반응을 할 때에도 그냥 쓸데없이 시간에 맞춰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하다고 싶은 부분, 그리고 치료자가 동의하거나 또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는 게 훨씬 적절하겠죠.
창을 하는데 북을 치는데 그냥 무조건 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 흥에 겨울 수 있도록 잘 쳐줘야지 이야기도 이 창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잘 듣고 있음을 알리는 반응 또한 그런 북소리와 동일한 어떤 특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적절한 의문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막연하게 듣고 다 맞겠지 이런 게 아니라 이야기 중에 다소 모순이 있거나 명확하지 않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질문을 해서 그 상황들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가 되도록 확인하는 그런 이러한 질문을 하면은 이 내담자 그냥 막연하게 듣거나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정확하게 듣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보통 이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맥락을 쭉 얘기하면은 지금 누구께서 이렇다고 얘기를 하신 거죠? 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럴 때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그 사람이 확인하면은 그것이 내가 제대로 이해했구나 라는 것들은 확인, 밸리데이션이라고 하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밸리데이션이라는 거는 맞다라고 서로 맞춰보는 거고, 컨센수스라는 건 둘이 서로 합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의견을 이렇게 교류해서 정말 맞구나 이렇게 검토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내담자가 한 말을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라고 할 때 가급적이면 내담자가 한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 단어들을 치료자가 이렇게 조금 변형을 해서 주로는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나 전문적인 용어를 곁들여서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개념화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정리가 내담자한테 동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되돌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치료자가 할 수 있는 반응 중에 특히 이제 정신 역동적인 개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특징은 이 현재와 과거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내담자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상사와의 갈등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얘기 저 얘기 1시간 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아버지와의 기억이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야기했다. 근데 치료자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는 이런 상사와의 관계나 또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모종의 연관성을 갖고 있겠다라고 싶을 때 내담자한테 그 힌트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연결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연결은 치료자가 억지로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라고 단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 얘기 아까 하셨고 또 지금 상사에 대한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라는 식으로 연결 내지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담자가 그렇다 아니다라는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관련성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봄을 통하여서 그런가? 이렇게 내담자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치료자가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리고는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들을 또 제시할 수 있겠죠. 아까 그 내담자가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질문을 통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것처럼 내담자가 자기가 이야기한 부분들 외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더 이야기해서 이 이야기가 좀 더 통합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치료자가 해야 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실적인 해결책에 대한 조언인데요. 이상적인 것은 해결책을 치료자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 스스로가 파악하고 또 결론 내리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이 안 돼서 실은 상담에 온 건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 시기가 필요해서 조금 더 기다려주고 그런 해결책에 대해서 내담자가 결론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기다려줘야겠는데 당장 보니까 기다려주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내담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그 결정을 그당 두기에는 문제가 아주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이럴 때는 치료자가 간단히라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조언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러한 정도의 조언을 스스로 해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렵겠다 싶을 때 간단한 조언을 줘서 저런 식으로 해결하면 좋겠구나라는 어떤 기대를 갖게 하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식의 어떤 자기 이해 내지 그 좋은 제시 이런 것들이 내가 스스로 이루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좀 갖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와 계속 만나고 또 내담자를 설득하고 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감을 치료관계 형성에서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교과서적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해보죠. 68페이지에서 69페이지에는 치료자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잘 정돈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번역이 치료 원문의 내용들을 잘 전달해주지 않아서 읽으면서 조금 수정을 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읽으면서 조금 헷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치료 초기에 책을 보면서 표시하시면서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68페이지 읽겠습니다. 치료 초기에 환자는 면담 시간에 여러 교육적 조건에 익숙하여지고 치료자는 환자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환자는 환자다워지고 치료자는 치료자다워진다라는 그러한 개념과도 일치합니다. 환자가 이제 치료의 틀을 배우게 되고 치료자는 환자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게 되죠. 내용 계속 봅시다. 치료자는 환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자유롭게 말하게 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게 연상적 경청을 위해서 좀 더 폭넓은 질문을 하라는 태도죠. 그리고 치료자는 임상적 진단과 역동적 진단이 되면은 번역으로 보면 신경적 갈등에 대해서 많이 듣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단 이후에 이 신경적 갈등을 일으키는 추가 정보들을 더 많이 듣게 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원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내용을 고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치료자는 환자의 과거와 현재의 대인관계에서 무엇이 곤란한가와 또 보상하는 자아기능, 또 대상부전하는 자아기능 이런 것이 무엇인가에 명백한 이미지를 얻으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처음에 말한 것의 대부분은 치료자가 환자의 증상이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을 즉시 볼 수 없는 애매한 경우일 수 있다. 환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못 짚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초보 치료자에게나 치료 경험이 많은 치료자에게나 흔히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 꼭 경험이 많다고 해서 애매한 게 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환자가 매일 하는 것 모두를 알 수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환자는 갈등을 직접적으로 또는 많은 말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을 어떻게 자기가 다 표현하겠어요? 어제 일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을 그렇게 들일 수 있나요? 일단 일부만 표현하게 되죠. 갈등의 일부 또는 대부분의 환자 자신에게 일부 또는 대부분이 환자 자신에게 있는가를 환자도 모른다. 심지어는 자기가 모르는 영역까지 있다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기억하는 영역 외에서는 얘기를 못한다는 거죠. 치료자가 환자의 갈등과 성질의 정도를 점점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환자가 넌지시 말하는 환자의 무의식적인 갈등 또는 전의식적인 갈등을 치료자가 듣는 것이다. 환자가 표현한 것을 통해서 내담자가 갖고 있는 전의식, 무의식적인 정보를 이제 유추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번역의 순서도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치료자가 지금 이런 증상이 악화된 상황, 전이와 관련된 것, 환상 꿈, 저항 등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치료할 영역을 선정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반대입니다. 원문을 따지자면은 치료할 영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런 특별한 것들로 이제 여러 가지가 언급되는 거예요. 증상이 발생한 때 또는 증상이 악화된 때의 상황, 또 전이, 환상, 꿈, 저항 이러한 특별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이거죠. 이러한 부분들 여러 가지들은 치료자가 환자의 갈등을 이해하고 환자에게 해석을 하게 하는
자료가 되는 중요한 출처라는 거죠. 우리는 환자가 내놓은 것에서 한 영역을 선정하고 그 나머지 영역을 내버려 둔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 영역을 선정하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영역은 보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선정된 영역을 주고로 해서 해석을 주로 계획한다. 이제 점차로 그 해석들이 이제 확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어떤 영역을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선정하는 것이 초보자에게 어렵다. 근데 더 어려운 게 있는데, 어떤 것이 해석할 만한 것들이 어렴풋이 보일 때 그거를 조급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 마음을 누르는 것이 실은 더 어려운 문제다라고 했는데, 그래야 한다는 것이겠죠. 치료자가 본 것이 자동적으로 해석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야, 저런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일 텐데라고 생각이 든다고 해서 섣부르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임상 예가 보인 바와 같이 치료자는 치료 초기에 환자에게 해석하기보다는 또 증명하기보다는 개입, 그러니까 뭐 질문이나 설명이나 충고 등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 다음, 치료자는 환자를 아직 덜 익은 이론에 밀어넣거나 심지어는 치료자가 읽고 있는 이론에 끼워 넣지 말아야 한다. 치료자가 치료 초기에 하는 활동은 주로 듣고 가끔 질문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 제가 제일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데요. 치료자가 치료 초기에 하는 게 뭐냐? 주로 듣는 것, 그리고 가끔 질문하는 것이다. 이건 참 마음에 듭니다. 치료자는 아무 것이나 자주 질문해서는 안 된다. 치료자는 환자가 자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않도록 질문을 조심스럽게 하여야 한다. 치료자는 광범위한 해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치료를 유지하기 위해 때때로 환자를 안심시키고 해석을 조금 하고 지식에 굶주린 환자에게 무엇인가를 지적해야 한다. 또 그 다음 번역도 조금 맥락이 안 좋은데요. 환자가 어떤 생활 경험하고 또 생활 경험이 어떻게 자신의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을 치료자가 아는 것 외에 치료자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사물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러한 것들, 위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서술했는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가를 치료자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보를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치료자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어떻게라는 부분에서 유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징적인 단어나 구절, 그런 부분일 거예요. 환자가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 특징적인 그런 단어나 구절은 어떠한 측면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번역이 상당히 좀 미스가 많은데요. 원문으로 보면은 그것들이 이제 내담자와 치료자 간에 서로 상식적이고 그리고 다소는 비밀스러운 서로의 언어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담자가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아주 독특한 단어나 구절은 내담자와 치료자만이 공유하게 되는 그 용어가 된다는 것이죠. 둘만 서로 의사소통하는 어떤 느낌이 드는 그러한 용어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환자와 치료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이런 관용어는 치료자가 환자에게 어떤 말이나 상이 환자에게 전달되는 걸 알게 해준다. 그 때문에 치료자는 환자와 같은 언어를 써서 환자에게 간단히 개입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면은 그런 이제 공통된 용어들은 치료자가 어떤 해석을 하거나 개입을 할 때 환자가 이 언어에서 어떤 점들을 생각하게 되는지를 쉽게 일치시킨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은 내담자가 어떤 자기 문제 갈등 상황을 얘기했을 때 독특한 단어로 나는 완전히 폭삭 망했다라는 단어를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폭삭 망했다라는 의미가 내담자한테 주는 어떤 일반적인 용어 말고요, 이 사람이 고유하게 쓰는 그 특성들을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 폭삭 망했다라는 단어가 이 두 사람과 교류할 때 쓰는 상당히 독특한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치료자가 해석을 해주거나 개입을 할 때
누구시께서 지금 이러한 그 경험은 과거에 말했던 이 폭삭망하는 느낌과 일치하지 않나요? 이런 표현을 딱 썼을 때, 이 폭삭망한다는 단어를 통해서 내담자가 쉽게 내용을 이해한다는 거죠. 자기가 썼던 표현이고 이미 두 사람이 공유했던 표현이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이라는 거지라는 것들을 금방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지막 문단은 단순히 정보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나 어떠한 의미 표현을 위한 다른 부분들이 개입되는지를 서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 23편인데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이 구절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인데, 이 시편 23편을 부르기까지 내담자가 될 법한 이 다윗의 인생 경험, 상담자이신 하나님과 내담자인 다윗의 이 교류의 경험을 최종적으로 노래한 어떤 노래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부분은 이 다윗의 경험에서 어떤 경험이랑 견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삶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고 이 고백적인 시편 23편의 부분과 그 사람의 인생 경험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상호 교류를 결국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발견 숙제는 인생의 여정에서 인상적인 교류를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달라고 그랬는데, 인상적인 교류는 꼭 긍정적이지는 않죠. 부정적이면서 인상적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을 먼저 찾아주시는 게 무난할 듯 싶긴 하고요. 정 없으면 물론 부정적인 걸 쓰셔도 좋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쓰게 부탁드리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상담이 지금 이 치료 관계라고 했잖아요. 결국 이 중요한 치료 관계, 치료적인 교류라는 특성은 무언가 다른 관계보다는 독특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한 관계에서 인상적인 교류의 특성, 다른 일반적인 교류와 확실히 왜 다른가라는 것들을 이해한다면은 상담 현장에서도 나와 이 사람과의 상담 관계가 다른 관계보다 유독 인상적이거나 특별할 수 있다라는 어떤 힌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내담자에게 특별한 존재, 특별한 인상을 남기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기 발견 숙제를 내어드렸습니다.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